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차 1000대 이상을 잃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제블린과 엔로우, 드론 등 각종 대전차 무기에 의한 성과였다. 러시아 피가 부대가 대전차 무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대전차 무기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전차를 파괴하는 마법의 요술봉, 대전차 무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대전차 미사일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미사일 한 방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전차를 굳이 운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하지만 대전차 무기가 발전하면 또 전차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차가 발전하면 대전차 무기도 또 발전하고요. 대전차 무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해나갑니까? 예, 대전차 미사일의 이제 발전 과정은 크게 3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발전 방향은 사수, 그러니까 운용자의 생존성을 높이고 조작을 간편하게 쉽게 하자는 게 전체적인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미사일을 딱 쏘고 나면은 이제 손으로 이게 조이스틱으로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맞춰가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시선 지령 유도 방식, 유선 유도 방식, 시선 지령 유선 유도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이 영어는 항상 어려워. 예,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에서 미사일 뒷부분에 가느다란 선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 선이 쭉 풀려 나가면서 미사일은 날아가고 그 조이스틱의 움직임이 그 선을 따라서 미사일에 전달이 되고 미사일의 날개 부분이 조정이 돼서 움직이면서 전차를 추적해서 맞출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이제 시선 지령 유선 유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얇은 선이 엄청 그렇습니다. 뭐 3km씩, 뭐 2km씩, 3km씩 풀려 나가는 거죠. 아주 가는 선입니다. 진짜 만져져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는 선. 그래서 그 선이 풀려 나가다가 어디 나무에 걸려서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이 엉뚱한 데 날아가. 그러면 실제로 진짜 그런 일이 쏘는 있고. 그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네요? 그 길까지? 그 풀려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도 한계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표적만 타격이 가능한 거죠.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타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화에 갇힌 데가 정말 좋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취약점이 풀려나가는 과정에 계속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20초, 30초 동안 계속 한 곳에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다가 숙달이 안 된 인원이 하다 보면 비 맞을 수도 있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빨리도 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늦춘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해야 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리니까 날라오는 게 보이면 네. 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사일을. 아니요. 네. 탱크에서 보면은 기관총 같은 거 탱크로. 쏘면 얘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네. 그 순간 이게 조정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못하게 하면은 결국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려요. 너무 근데 위험하겠다. 이건 근데. 1세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세대고 이제 2세가 되면은 이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게 이게 원인이 이제 명중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반자동 시선 지령 유선 유도 방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게 토우가 등장하는데요. 기술이 발달하면 영어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망선, 열십자 망선에 쏘는 사람이 그 전차의 그 가운데 부분을 조준만 하고 있으면 미사일이 따라가는 거죠. 유선은 똑같습니다. 유선은 똑같은데 굳이 조이스틱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맞춘 그 전자적인 그 특성을 고려해서 미사일이 그걸 따라가서 맞출 수 있는 이게 이제 반자동이 된 거죠. 저게 그렇습니다. 저 시선을 마주치고 있어야 돼. 전차에 네. 계속 전차를 보고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군의 날 행사 할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 나오는 게 토우 미사일인데요.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맞아요, 도입됐는데 맞아요. 국군의 날 때 항상 찝차에 토우 쫙 해서 쫙 전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어떠한 전차도 우리 저 토우 미사일로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뿌듯해 하던. 맞아요. 근데 토우도 사실은 이제 개량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우 사거리가 이제 3km 한계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뭐 4.5km까지 늘기도 하고요. 토우 이제 저 토우가 지금 모델명은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점점 진화를 하면서 유선 방식이었다가 이제 제블린처럼 유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쭉 발전합니다. 그리고 관통력도
최초에는 한 550mm 정도였는데 900mm까지 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민채 씨 세대는 아마 모르실 텐데 우리가 열병식 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뭐 북한, 네. 이번에 러시아 뭐 이랬잖아요. 예전에 사실 국군의 날에는 종로 그쪽, 의지로만 이쪽에 그렇습니다. 쫙 가면은 막 태극기들면서 막 구경하러 가고. 네. 한국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탱크들도 막 지나가고. 그거 행사 너무 준비하러 젊은가 나 봐요. 고등학생 때 한 달 내내 거기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랬어요. 네. 네. 저희들은 생도 시절에 실제로 그 여의도에 가서 네. 행진도 하고 또 시내 이렇게 행진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2세대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최 씨는 3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세대는 이제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 그래서 쏘고 나면은 이제 사수가 다른 데로 움직여도 이 미사일이 알아서 추적해서 맞출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사 후 망각 방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게 락온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락온 기능이 뭐냐면은 처음에 적외선 장치로 해서 전차를 딱 락온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6초 정도를 눌러서 락온을 딱 시키면은 그 전차의 형상이라든가 위치가 전자적으로 이 사격 통제 장치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 입력이 되면은 미사일을 딱 쏘고 나서 사수가 이동하더라도 이 미사일이 그 락온된 그 전자적으로 입력된 그 표적은 추적을 하는 거죠. 네. 움직이면은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차가 움직이더라도 정확하게 타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벌린이라든가 현대 이제 3세대 모든 그 대전차 미사일은 그런 형태로 다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예. 딱 쏘면 날개가 착 펴지면서 착 나는. 예,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쓰이고 있길래 그래요? 뭐 제블린이란 이름이 원래 투창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모델 정식 명칭은 FGM-148A. 그리고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건 1996년부터라고 하는데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건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서부터 많이 사용됐어요. 토만 해도 이게 찝차에 얹고 다니고 막 예. 커요. 고정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제블린은 미사일인데 88mm가 바주카포로 변하듯이 들고 다니. 뭐 좀 두껍고 둔탁해도 뭐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고 다닌다, 개인화기화한다는 거에 위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더욱이 개인이 가서 공격하는데 고정식이 아니라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나 원하는 위치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술적 융통성이라는 거죠. 탱크를 공격해도 어디에서 공격하느냐, 어느 지점에서 공격하는 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투의 그 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탱크가 이게 골치 아픈 게 그게 단순히 세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투라는 건 전선을 만들고 집단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지점에서 저지하거나 내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탱크를 잡기 위한 포가 어디 지점에 밖에 배치될 수가 없으면 전술적 융통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야간에도 들고 갈 수 있고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전술적 융통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피해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평야에서 탱크가 쫙 와요. 여기서 두 대를 격파하는 것보다 좁은 길로 오는데 앞에 한 대를 맞추면 뒤로 이번에도 몇십 킬로가 이제 늘어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 트럭 전체를 지원시킨다면 격파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블린처럼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건 이 전술적 효과라는 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돼요. 지금 이제 발사되는 모습 보면 후폭풍 뒤에 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오.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확 후폭풍을 발사하면서 날아가면 이거 병사들 얼굴이 뜨겁지 않을까? 근데 이게 처음에만 뒤통수도 뜨거울 확 것 같아요. 날아가고 네. 불꽃이 안 나오는 상태로 슉 날아가서 몇십 미터 정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점화가 돼서 발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프트 런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수의 보호. 두 번째는 저렇게 함으로써 사수가 운용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노출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이 이제 두 가지로 2단으로 되어 있는 거죠. 최초에 보낼 때는 소프트 런치 방식으로 보내서 앞으로 한 예를 들어 5m 내지 10m 쪽으로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재점화가 돼서 2단 추진제가 점화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저 영상은 이제 제벌린이다. 기관총 진지를 공격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네. 탈레반이 기관총 진지 공격하는 건데 지금 낙원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고정 기관총 진지는 고정 표적이니까 굳이 낙원하지 않더라도 예, 바로 타격이 가능하죠. 오. RPG 지금 폭풍을 보시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뒤쪽에 5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은 실내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와. 오, 실내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그 바추카포보다도 더 간편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전차 상부를 타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벌린의 재원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최대 사거리는 원래 2.5km입니다. 그런데 저게 차량으로 제벌린이 차량용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4.75km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관통력은 약 600에서 800mm 의 관통력을 보이고 있고요. 팬덤 탄두라 그래서 앞에 탄두와 뒤에 탄두 이중 탄두로 되어 있어서 앞에 부분이 폭발력을 일으켜서 반응 장갑을 먼저 제거하고 뒤에 탄두가 관통력을 통해서 장갑을 뚫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0 내지 800mm 정도면 사실 뭐 3세대 전차까지 전부 다 파괴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재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에 유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격 방식입니다. 다이렉트 어택이라고 해서 전차의 측면, 전면, 후면을 바로 타격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저 앞에 그 빠져나간 유도탄이 최대 고도가 60m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할 때 내가 직격 방식으로 사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차의 상부 타격 방식으로 사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격 방식으로 사격하겠다 그러면 직격 방식을 모드로 전환해서 사격을 하면은 이 미사일은 고도 60m가 최대 고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직선 형태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차의 측면, 전면, 후면을 타격하는 것이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탑 어택이라고 해서 상부 타격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출된 미사일이 최대 고도 160m까지 올라갑니다. 날아가는 과정에서 쭉 날아가다가 전차 앞에 한 500m 전방에서 고도를 높입니다. 높여서 고도 160m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이빙 형태로 해서 전차를 타격하는데 수직은 아닙니다. 수직은 아니고 30 내지 40도의 각도로 전차 상부를 타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제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가 이 제블린을 많이 운용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1년도 12월 말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막 병력을 집결시키니까 우크라이나가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제벌린을 가지고. 제벌린은 201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도 12월 말에 어떤 식으로 무력 시위를 했냐면 500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발을 쏜 게 아니고 우리 제벌린 이렇게 많이 있어. 이제 숙달하는 목적도 겸했겠죠. 그래서 돈바스 지역 근처에서 500발을 사격하면서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발당 1억 원이라고 하던데. 최소 1억 원이죠. 최소. 뭐 이제 네. 모델에 따라서 뭐 1억일 수도 있고 뭐 한 2억 가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1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00억에서 1000억을 한 방에 한 번 훈련할 때. 이거 사실은 엄청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무력시위인데요. 대규모로 네.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력 시위와 숙달을 동시에 병행해서 한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운용을 했는데 결국 이제 러시아가 그것을 보고 야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전차 상부에다가 일명 슬랫 아머라고 해서 막 철골로 막 이렇게 지붕처럼 막 붙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 없죠. 네. 제가 그거 보지 난 놀랬어. 이게 군대가 수준이 안 되나 이런지 장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제. 네. 그거는요.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도 저기 2003년도 이라크전에서 처음에 이제 이라크를 석권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안정화 작전에서 ID, 그러니까 네. 급속 폭발물이 막 터지니까 이 차량을 타고 가다가 험비라든가 이런 걸 타고 가다가 많은 병사들이 살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 병사들이나 부사관들이 직접 그 쓰레기장 내지는 그 자재 창고 뭐 이렇게 그 모아둔 거기 가서 찾아서 철판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철판 쪼가리를 찾아서 험비 옆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접으로. 왜?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미국에서부터 본토로 해서 뭐 나중에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뭐 지뢰 방어도 되는 특수 차량도 제공해주고 했는데 그게 단기간에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작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재 창고나 쓰레기 창고에 있는 그 철판까지도 막 붙여서 용접을 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제가 직접 이라크에서 목격한 상황인데요. 럼스펠드 장관이 그 당시에 이라크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격려 뭐 이런 목적으로 왔죠. 근데 그 큰 이제 경락고 같은 데서 이제 격려 행사를 하는데 부사관이 손을 듭니다. 당시에 부사관인지 준사관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손을 들어서 항의를 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우리가 쓰레기장에서 철판 주워다가 험비에 붙이고 이렇게 작전해야 되냐. 항의를 하죠. 네, 국방장관한테 직접. 비상이 걸렸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그 장비 개선해라, 특수 차량 만들어라 해서 그래서 나온 게 뭐 지뢰 방호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이제 그때 장비의 이제 방호력을 보강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인데 그 예. 만약에 그 부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이게 철판 예. 붙이고 있다라는 거 여론 퍼지면 당장 이집트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현궁이라는 예. 대전차 무기가 예. 여기 수출도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현궁 저희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현궁하고 제블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 제블린의 재원 앞에서 설명드린 뭐 발사후 망각 방식, 소프트 런치 방식, 뭐 상부 타격 방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통력은 현궁이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제블린이 600에서 800mm 관통력인데 네. 현궁은 900mm까지 되고요. 왜냐하면 저 만들어진 시기가 제블린보다 현궁이 한 10년 내지 15년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이 더 적용이 네, 돼서 더 최신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관통력이 한 100mm 정도가 더 들어가 있고요. 사거리는 제블린이 조금 더 깁니다. 공통적으로 2.5km가 기본인데 제블린은 그 사이에 이제 성능 개량을 하면서 차량 탑재할 경우는 뭐 4.5km까지, 4.75km까지 이제 한 것으로 해서 사거리는 조금 더 이제 제블린이 우수하고요. 그래서 중동에서 우리가 수출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동 국가 굉장히 만족해요. 그리고 중동 국가에서 이제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적군을 상대로 운영하면서 뭐 전차뿐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막 도망가서 이렇게 계곡 사이로 숨었는데 현궁을 쏴서 쫓아가서 발사후 망각 방식이니까 쫓아가서 타격해서 성공 막 환호성을 지르는 지금 테러리스트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저렇게 작은 표적도 라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기 성능이 좋다는 의미고 그 발사후 망각 방식 같은 장점이 바로 저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낙원 하기 위해서는 가시선에서 일단 낙원을 시켜야 되지만은 잠깐 어디 은폐된 적에 사라지더라든가 숨더라도 따라가서 저기 파괴할 수 있는 그 성능이 있는 거죠. 게다가 날아오는 게 잔인하게 보이지도 않으니. 네, 근데 그렇습니다. 물론 실수도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 이게 있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현궁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져서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전차 무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약간 생소한 게 있습니다. 예. NLAW. 요건 어떤 거죠? 예. 그 이제 엔로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2008년도에 스웨덴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스웨덴이. 예. 일단은 뭐 휴대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조작도 간편하면서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무기 체계가 없느냐, 대전차 무기 체계가 없느냐, 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발된 게 엔로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은 사실은 제블린하고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 런치 방식 똑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도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동 표적도 타기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상부 타격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사거리에서 차이가 나죠. 사거리가 제블린 2.5km라고 말씀드렸고 저것은 이제 이동 표적은 400m, 고정 표적은 600m만 이제 유효 사거리가 굉장히 됩니다. 가까운 거리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좀 소형화시켜서 한마디로 파괴력도 조금 낮추고 그렇습니다. 네, 거리도 좀 짧게 하고 예. 대신에 이제 가성비를 높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도 방식은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전차의 상부를 타격하는데 제블린은 가다가 160m로 올라가서 직접 부딪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엔로는
전차가 있으면 그 전차의 1 내지 2m 위로 지나가면서 그게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폭발 성형 관통자라는 특수 부품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수직으로 전차의 상부를 직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와. 전차가 상부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자기 감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성 물질이 있는 그 방향으로 미사일을 딱 쏘면은 금속성 물질이 포착이 되면은 이제 작동이 돼서 밑으로 이제 소형 그 폭발성형 관통자가 밑으로 발사가 돼서 뚫는 방식이죠. 고전적인 방식이네요. 예전에 그 그렇습니다. 대공 무기나 뭐 어뢰나 네. 이런 데서 사용했던. 그렇습니다. 네. 토우도 이제 그런 방식을 사실은 이제 성능이 개량된 토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방식도 있고 이제 유도 방식도 앞에서 제가 대전차 미사일은 이동하는 표적을 락온을 시키면 따라가면서 한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저 엔노는 다릅니다. 이동하는 위치를 계산해서 그 방향으로 직접 날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딱 보고 발사를 하면은 전차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이동 속도가 시속 20km다. 그러면 여기서 비행하는 시간 10초. 그다음에 이동하는 속도 20km. 그럼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몇 초 후에는 왼쪽으로 그렇죠. 몇십 메타 지점에 있겠다. 미사일이 그쪽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마치 저격병이 저격을 하는 그런 방식처럼. 방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비슷하게 뭐 이동 표적도 맞출 수 있고 뭐 파이어 앤 포겟이고 하니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사실은 다른 거죠. 역시 와, 고정 진짜 표적에 엄청난 유리하겠네요. 우크라이나 영상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네. 뭐 엔로, 제블린, 판적, 파우스트, RPG 다 들고 한 명씩 다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에 맞춰 쏘는데 네. 뭐 진짜 뭐 전쟁이 안 나야겠지만 전쟁 나면 우리도 지금 현재상 그렇다는 거지 막상 전쟁 나면 다양하게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대전차 무기가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이 러시아군이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무기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전차 결국 표적이 이제 전차인데요.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전차라는 무기 체계의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 전차의 실패다. 라는 말에 저는 사실은 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조금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는 중동 전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전차 무기는 기본적으로 방어 작전에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것을 운용할 때 교차로라든가 뭐 이렇게 수풀이 연폐된 도심의 근교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운용을 잘했죠. 잘했고 또 러시아군의 실수라면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군처럼 뭐 기계화 보병들이 가서 선점한다거나 뭐 화력으로 위력 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계화 사단에 다 공격 헬기들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공격 헬기가 의무화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이제 워낙 또 스팅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깔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공격 헬기라든가 이런 거 운용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사실은 대전차 무기의 효과가 극대화된 측면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많은 대전차 무기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제가 외신을 체크해 봤더니 17,000발 이상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 국무장관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전차 한 대당 대전차 무기 10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제공을 했거나 제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은 대전차 무기 다 합치면은 제벌린 엔노하고 뭐 다 합치면 아마 한 2, 3만 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러시아 기갑대 섬뜩하겠네요. 섬뜩하죠. 그거 전차 한 대당 10발씩 운용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현궁을 대대급에서 운용하는 무기 체계로 봤는데 우크라이나군 보시면 소규모 분대 단위로 제블린 들고 한쪽은 엔노 들고 운용하지 않습니까? 2인 1조, 그러니까 2인 1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사실은 그 대전차 무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장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러시아 무기 체계의 한계입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가 공산권 무기 체계가 조금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러시아 전차는 기본적으로 무게가 40톤에서 최신 전차도 48톤밖에 안 돼요. 우리 M1A2 전차는 70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몇 톤 이상의 차이가 나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장갑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제블린이나 엔로를 맞고 나서 이렇게 2차 폭발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몇 가지 이제 특징을 보면은 러시아가 전차를 중량을 낮추면서 평야지대에 운용하기 위해서 특수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차체를 낮췄습니다. 맞아요. 부피도 작고. 네. 그런데 탄약은 서방 전차보다 더 많이 실습니다. 아. 좁은 공간에 탄약을 구겨 넣다시피 잔뜩 이제 사실은 더 많이 운용하고 그 부분에 전차의 중앙 부분에 뭐 캐로젤 자동 탄약 공급 장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탄약을 차체 안에 좁은 공간에 밀어넣다 보니까 이 격벽이라든가 이런 게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전차 무기에 맞으면 2차 폭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도 능동방어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뭐 전자파로 교란한다든가 뭐 대형탄을 쏴서 격추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는데 개발은 했는데 그 세트 한 달의 가격이 한 10억 정도 넘습니다. 러시아 전차 한 40억, 50억, T-72 계열은 한 40억밖에 안 합니다. 근데 40억 전차에 10억짜리 그 방어 장치를 달라니까 아까웠던 거죠. 사실은 가성비에서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차 운용되는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T-70이나 T-80 계열의 능동 방어 장치가 붙었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안 붙었어요? 능동 방어 장치를 운용했다는 그 보고가 없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아레나라는 러시아산 능동 방어 장치가 뭐 저기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의 한계, 또 운용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군의 전차 피해가 많고 대전차 무기의 효과가 극대화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차라는 이제 무기 체계의 실패가 아니라 러시아 전차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전차의 실패라고 하셨는데 이번 사건은 러시아 군대의 실패라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중동전 얘기하셨지만 정말 3일 동안 이스라엘 군이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전술을 바꾼 다음부터는 거꾸로 거의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술과 대응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전차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러시아가 17세기 이후로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쭉 보면 항상 방어에 강하고 공격에 약해요. 근데 방어에 강한 거는 뭐 일단 이유를 빼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공격하는 훈련과 방어하는 훈련은 훈련 자체가 다르고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공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징집이 뭐 1년 6개월 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복무기간 1년입니다. 1년. 네. 네. 근데 실제로 2차 대전 때의 그 안첨단 무기들, 유도 무기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 보병들이 할 때도 실제 공격하려면 1년 이상을 군대에서 1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이 특별히 훈련을 6개월, 1년씩 받아야 이게 제대로 가서 전술을 할 수가 있어요. 걔들도 처음 가면 제대로 못하고 또 거기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튼 추가적인 1년이나 6개월 훈련이 필요한 게 기본이거든요. 러시아 군대는 장교들 수준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라는 큰데 군대는 흩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체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훈련이 별로 효율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무기 체제에서 어떤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오고 러시아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전투를 해야 되니까 물론 하면서 배우겠지만 그 배우는 것도 희생이 어느 정도 될 때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습득하는 것보다 희생률이 크면 배울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미 러시아 군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심각해요. 장기전으로 가면서 배울 수는 있는데 지금 장교나 병사들 희생률로 보면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고 사실은 결국 전차나 전술도 계속 비숙련이 들어가게 되니까 더 많이 박살이 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 입장이기 때문에 숙달이 더 되기 때문에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 전차의 어떤 약점이 이게 2차 대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져요. 장갑이 두꺼워지고 엔진이 커지고 T-34가 T-72가 되고 80이 된다. 성능 커지는데 본질적인 구조. 예를 들면 그 탄약통이 폭발한다거나 병사들의 안전장치를 좀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희생시킨다는 게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인해전술식으로 돌격한다 했을 때 소총으로 싸울 때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뭐 진짜 어마어마한 포탄과 기관총 아니면 첨단 무기가 날라오는데 돌격해라 그러면 이건 아예 성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을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무기는 바뀌었는데 정치는 안 바뀌고 마인드가 안 바뀐 거예요. 공격구는 바뀌지 않았는데 문제는 수비구는 엄청 첨단화됐다는 거죠. 드론을 사용했잖아요. 그 드론이 활약도 엄청 했고요. 이 드론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말 인류의 전쟁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인간이 전쟁에서 빠지고 로봇이 하는 세상이 오는 건지 아니면 인간이 로봇에게 학살당하는 상황이 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만 지금까지 전쟁사는 적의 전쟁을 쉽게 하고 희생률 줄일 거다라고 나온 축복의 무기가 항상 최악의 살상 무기가 그렇죠. 되곤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터키제 드론 TB2 바이락타르가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주 터키 드론이 이번에 엄청 떴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사실 또 중요한 게 이런 드론 그러면 항상 첨단 무기를 생각했거든요. 이 조금 첨단되는 게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진짜 가성비로 그 정도 첨단이 아니어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바이락타르 찬양물에 나오고 터키에 추가 구매를 요청한다고 하고 있죠. 맞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에게 드론이 뭐라고 생각하면 작은 날아다니는 그 헬리콥터 같은 드론을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웬만한 경차보다 더 무거워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드론이고. 1.5m.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활약을 벌였단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러시아에게 발생을 하죠. 왜냐? 미국의 최첨단 드론, 직접 공격 드론을 제공을 한대죠.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자폭 드론은 전차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모델이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 600 시리즈가 제공이 됐다 그러고요. 2020년도에 개발됐고 지금 스위치 블레이드 600 시리즈는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계약은 했는데 아직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공한 겁니다. 그럼 최신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피닉스 고스트라는 그 자폭 드론을 또 제공한다고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 무기 체계는 아예 재원조차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봐서는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아주 제 생각에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개발된 거, 심지어는 최근에 개발돼서 재원조차도 공개되지 않은 자폭 드론을 제공한 거죠. 근데 스위치 블레이드 6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작전 반경이 40km입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이 40분. 비행 고도는 기본은 한 200m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관통력은 원래 앞에서 설명드린 제벌린과 같은 탄두, 유사한 형태의 탄두를 장착하기 때문에 관통 능력도 상부로 타격했을 경우는 전차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한 600 내지 800m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제 대대 전술단, 전차 중심의 대대 전술단이 이동하고 있는 게 이제 감청을 통해서나 이제 첩보 수집 부대를 통해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걸 스위치 블레이드 600 시리즈를 이제 발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 대당 한 발씩 쏘는 게 아니라 한 대당 여러 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대 또는 6대를 운영하는데 저걸 들고 다니는 케이스는 길이가 180cm 정도 되고 1.8m 정도 되고 직경이 한 40cm 정도 되는 통에 들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통에 들어 있는데 1.8m 정도 되고 전체적인 그 무게는 한 5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고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은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첩보가 수집됐다,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내려서 그러니까요. 준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트럭에다가 쫙 쌓아놓고서는 다니다가 네. 야, 2대만 꺼내. 그러면 2대 그렇죠. 꺼내서 날리고 바로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첩보가 수집되면은 발사 준비를 합니다. 딱 이렇게 채워놓죠. 몇 대를 딱 채워놓으면 이제 표적이 어느 지점에 지금 적 전차가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체가 탁 나가는데 이 비행체의 크기는 한 1.3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무게는 한 2kg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비행체가 한 200m 상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작전 지역으로. 20km를 날아가는 겁니다. 통상. 와, 그럼 제벌린 같은 경우는 진짜 적들의 근처에 가서 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얘는 아주 먼 거리에서 그렇습니다. 발사하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모르죠.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가도 모릅니다. 이게 아주 정숙한 상태에서 비행이 되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표적이 예를 들어 적 전차나 이렇게 지휘관 차량이 있으면 그 위에 선회를 합니다. 한 20분 정도 선회를 하죠. 선회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 달린 센서로 실시간에 발사한 사람한테 다 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보다가 전차, 이건 지휘관 차량, 장갑차, 전차를 먼저 타격해? 지휘관 이 사람 굉장히 계급이 높은 것 같은데 전차보다 얘를 이 장갑차 지휘관 탄 차량부터 먼저 공격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실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집차나 트럭이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해서 전차를 타격하겠다 그러면 바로 수직으로 다이빙하는 형태로 해서 파괴하고 지휘관 차량도 얼마든지 실시간에 표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 표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미국이 이 스위치 블레이드 600 또 피닉스 고스트 자폭 드론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한 100여 대 된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러시아 지휘관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성급 지휘관들조차도. 이 스위치 블레이드가 그런 표적에 사실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 모니터로 보고 표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차 하나 파괴하는 것보다 고급 지휘관 한 명 사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바로 변경해서 바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런 것들도 수량을 좀 제한하면서 굉장히 극비리에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다목적으로 네. 전차를 굳이 하겠다면 사실은 뭐 제블린도 양이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보내는 이유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 그다음에 이것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만큼 네. 위력을 발휘하는지도 확인하고 싶고. 이거가 진짜로 이게 실제 운영이 많이 되면 사실은 러시아군이 지금 하고 있는 대체적인 작전이 기갑부대로 둘러싸고 멀리에서 계속 포격을 날려서 사실은 이 좀 방어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운용이 되면 기갑부대가 둘러싸고 있어도 저 반대 좀 먼 거리에서 날려서 공격이 가능하겠네요.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미국 입장 지금 다들 좀 급해지니까 푸틴은 계속 핵무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핵은 궁극의 무기지만 사실 쓰기가 애매한 무기인데 그렇죠. 미국은 반대로 이런 걸 줘서 너희 지휘관들을 다 없앨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너희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인을 넣는 것 같아요. 결국 전쟁을 그치고자 한 무기는 근본적인 목적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핵으로, 한쪽은 초정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초정밀 로봇 드론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폭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을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원거리 표적을 실시간에 보면서 그것이 설사 이동하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표적을 선택해서 언제라도 바로 제거할 수 있다. 탱크가 나오니까 대전차 무기가 나왔던 것처럼 또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요 간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무기의 전성기는 요 짧은 이 간극 동안에 최대한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궁극의 무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무기 체제의 경쟁이 이제 또 새롭게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현재는 이것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는 없는 상태.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보면은 이제 기갑 부대의 가장 큰 위협이 드론이 될 거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공감하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갑 부대의 부대 단위로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드론을 요격하는 할 수 있는 방공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주 이제 서방 국가들은 뭐 고가의 전차니까 전차 자체에다가 최소한의 그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춘 그런 이제 장치를 장착을 한다든가 또는 무기 체계를 전차에 장착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방어 대책은 강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대전차 무기의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대전차 무기를 크게 이제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뭐 단거리 대전차 무기와 조금 이제 중거리 대전차 무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현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가시선 내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비가시선, 숨어있는, 안 보이는 표적을 타격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사일이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한 사항은 사거리가 짧고 또 거기는 이제 그걸 위해서 유선으로 과거처럼 돌아가서 유선을 이제 장착해서 이제 대신에 장점은 비가 시선 숨어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환경에 맞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형 무인기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현공 같은 제버린 같은 무기 체계를 소형 무인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테스트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은 이제 보이는 표적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표적까지도 타격하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엔로 또는 대전차 로켓 같은 이런 저가의 대전차 무기는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같이 가성비가 있고 또 그것을 적절한 소규모 부대에서는 다양한 표적으로 뭐 저게 벙커라든가 뭐 건물 표적 이런 것들을 타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목적용으로 단거리 로켓은 또 역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걸프 전쟁 났을 때 월남전하고 이제 비교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때 중대한 실수가 월남전의 무기 체제를 가지고 걸프전을 분석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 국가적 관계 이런 건 안 변해요. 근데 무기는 변했거든요. 근데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뒤섞어서 평가하다가 걸프전에 어떤 완전 새로운 전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예측을 잘못한 거였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그 충격만큼 새로운 세대로 진입하는 걸 또 보게 되는데 첨단 기술이 계속 발달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빨리빨리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전쟁과 전술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분쟁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도 가장 원시적인 소총과 수류탄의 전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분쟁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모든 분쟁에 다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완비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한국 전쟁 때 핵무기, 전략무기 집중하다가 정작 해병대가 소총이 없고 바주카포가 없었다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무기를 보고 앞으로 전쟁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규모의 전쟁에서 이런 스케일의 목적의 전쟁에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무기 체제를 그 틀 속에 넣어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전차 무기 이야기를 전쟁 사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과 방패의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창과 방패의 경쟁은 사실 인류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일시적인 시점에서 보면 어떤 특정 무기 체계가 월등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 대한 방패가 또 개발됨으로써 그 우세는 곧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과 방패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모든 무기 체계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전투력은 팀워크를 통해서 발휘가 됩니다. 앞으로의 전쟁도 결국은 상대방의 팀워크를 깨고 나의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쪽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 탱크 무용론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끔 이런 무기를 이야기할 때 뭔가 근본적인 원칙이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디테일한 논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탱크는 안전을 보장하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쟁이 끔찍한 것은 생명을 보장하는 게임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나는 살고 당신이 죽는다는 것도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무기가 일방적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전쟁이란 건 정말 피와 땀과 생명을 놓아야 되는 문제고 모든 것을 정확한 데서 놓고 정확히 분석하고 용기와 투지로 승부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무기를 우리가 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전차 무기의 활약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또한 이해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이 전쟁의 교훈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